자, 이번에는 우리가 121페이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죠. 또 재화를 수입할 때도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되는 용역과 과세되는 수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자. 자, 용역의 공급은 우리가 아까 재화의 공급을 정리했는데,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란 무엇이냐? 아까 재화에는 상품, 제품 또는 원재료, 이와 같은 유체물이 있고 또 전기, 가스, 열 같은 무체물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의 정의는 무엇이냐? 용역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영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영무 제공이다. 또 하나,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입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다. 네, 그런 사업자들 많이 있죠. 임대 사업자들 다 시설물 사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임대 용역이라고 그러죠. 임대 용역. 네. 건설 용역이라고 그러죠. 건설 용역. 네. 그래서 임대 용역, 건설 용역. 또 용역하면은 영무 제공이 이제 건설 용역만 영무 제공이 아니라 무슨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상담, 또 회계사의 세무회계 업무의 상담, 이런 것들도 영무에 제공이 되고, 이와 같이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강의, 교육도 교육 서비스 영무 용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용역의 간주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는 말이 여기 갑자기 나왔는데 용역의 특수 공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도 특수한 공급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용역의 특수한 공급은 말이죠. 이게 용역이라는 게 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재고 파악이 안 되니까 공급했냐 안 했냐를 나중에 결정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는 그 유체물들과 같은 저런 공기청정기다 그러면은 매입을 100개 해가지고 100개 해서 70개를 팔았으면 재고가 30개가 남아있죠. 예. 그런데 내가 부가가치세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70개를 팔았는데 30개만 팔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40개를 매출에서 쏙 빼먹었어요. 그러면 40개만큼의 매출세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속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30개로 신고를 했으면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세무조사를 할 때 공기청정기가 70개가 재고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과세기간에 매입한 것 중에서 70개가 재고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세무서에 와서 딱 가서 조사해보면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40개 다 팔았으니까. 30개밖에 없겠죠. 40개 어디 갔죠? 40개 어디 갔지? 이거 말이 안 되죠. 팔았잖아요 하고 바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급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은 그것이 간주 공급, 특수한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용역이라는 것은 영무이기 때문에 무슨 재고가 뭐 10, 20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용역의 경우에 간주 공급이라는 것이 사실상 있지만 그것을 과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다만 딱 예외를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이라 하더라도
임대 용역의 경우에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에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합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예. 부동산 임대 용역이다. 그러면 상가나 이제 그 원룸이라든가 이런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됐든 상업용이 됐든 그 상가를 지으면서 들어간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줬으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그 상가를 임대를 놓아가지고 임대 소득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수금을 해야 되는데, 예, 상가를 딱 지어놓고 부가가치세 공제 다 받았는데 그 상가를 전부 자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다 주고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나. 네. 그러면 매출세액이 하나도 없으니 세금을 한 푼도 못 걷어들이죠. 예, 왜냐하면 뭐 1층 가게는 아들한테 주고 2층 가게는 딸한테 주고 3층은 뭐 누구한테 주고 해가지고 소득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나네. 특수관계인한테 다 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네, 무상으로 하긴 괜찮은데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래서 주변 시세대로, 예, 거기가 1층이 월세가 1,000만 원짜리로 시세가 나와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월 1,000만 원에 부가세 10%, 100만 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2층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에 부가세 10%, 50만 원 세금을 3개월마다 납부하면 50만 원의 3배니까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다른 거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예, 무상 공급 과세하지 않고 간주 공급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냐 재화냐에 따라서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인가 재화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 또 과세관청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이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용역으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건설업은요, 건설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재를 건설업자가 부담을 했든 안 했든 불문하고 다 용역입니다. 건설업은 다 용역이에요. 그런데 가공업의 경우는 가공만 해주었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가공만 해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까는 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가지고 밖에 페인트 작업하고 박스 작업을 가공업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거는 재료의 일부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저거 공기청정기를 완전히 만들었는데 페인트칠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먼지가 많아. 그래서 깨끗하게 공기 세척을 해야 돼. 공기 세척. 그래서 공기 세척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안 하고 가공업자한테 맡겨서 B라는 사업자한테 요거 공기 에어로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비닐 포장, 네, 비닐 포장 다 우리가 대줘요. 이 포장에다가 꽉 패킹만 해달라. 패킹 박스 다 우리 회사가 주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인건비만 들여서 거기다가 진공청소 해가지고 패킹 해주는 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뭐예요? 가공만 해준 것이다. 이런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페인트 칠을 했다든지, 예, 자기의 주요자재나 이런 것이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재화를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무형자산, 대표적인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말이죠, 대여해줬다는 건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신고하면 돼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런데 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양도해 줬답니다. 양도라는 것은 처분했다는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매매. 임대료 받는 거하고 양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임대료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요.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산업재산권은 재화이다. 근데 그 재화를 빌려주고 임대료 받으면 이건 용역 신고를 하면 되고, 양도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용역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화의 수입을 볼까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에 반입한다는 것은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보세구역을 거쳐서 반입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이거 수입이죠.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할 물품, 자, 가로 속에 보면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한 수산물을 우리는 공해상에서 온 것도 뭐로 본다? 수입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선박이 우리나라 선박이 아니라 외국 선박. 국내 선박이 공해상에서 수산물을 잡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수입이 아닙니다. 국내 선박은. 그런데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어디선가 잡아서 국내로 들어오면 그건 수입이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거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이 됐어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소나타를 미국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그 소나타가 국내에서 생산을 했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근데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그것도 수입 재화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인가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재화의 수입, 요 정도. 여러분 재화의 수입에 대한 이제 과세 표준이 뒤에 따로 나올 것 같고요. 자, 재화의 수입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요 주위에 우리가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냐 하는 거죠. 용역이 절대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건 고용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게 용역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계약을 맺고서 그 회사에서 청소를 해주기로 했어요. 청소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계단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기로 하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5층짜리 계단을 매일같이 가서 청소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건 근로계약이 아니에요. 고용관계 계약. 내가 가서 시간 되는 대로 가서 청소해주면 돼요. 이런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요. 고용관계가 아니니까. 고용관계라는 것은요,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게 고용관계예요. 10시까지 출근하세요. 12시에 퇴근하세요. 이런 게 고용관계죠. 근데 용역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가서 11시에 가서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저녁에 가서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그런 것이 용역의 공급이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은 뭐겠느냐. 아까 제가 살짝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방 이해를 했을 거예요. 컴퓨터 본체를 사는데 키보드 마우스를 우리는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을 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첫째,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PC를 살 때 매장에서 요거 모델이 새로 나왔네. 요거 얼마죠? 우리 데스크탑 PC는 모니터 별도, 본체 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키보드는 얼마죠? 마우스 얼마죠? 이렇게 물어본 적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PC를 여러 해 전부터 PC를 많이 공급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를 샀더니 키보드, 마우스 통상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더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 이런 정도의 것을 우리가 부수되는 재화로 본다. 두 번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와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어떻게 봐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사업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왼쪽에 설명하고 좀 다른데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자, 주된 사업과 관련되긴 하는데 이것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이다 이거죠.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저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냐 면세냐 하는 것을 뭘로 판단한다?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산물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뭐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그냥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밑에서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면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토지가 면세의 대표적인 겁니다. 토지 재화 중에 면세 재화예요. 그런데 건물 이건 과세 재화입니다. 과세 재화예요. 그래서 면세 재화인 경우에는요, 이 부수로 공급되는 재화 자체가 면세라면은 그 주된 사업자가 과세 사업, 제조업을 하든 면세 사업,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든 관계없이 면세가 됩니다. 재화 자체가 면세니까. 네. 자, 재화가 공급되는 부수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라면은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이든 면세 사업이든 따지지 않고 면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인 경우는 과세 사업자는 과세, 면세 사업자는 면세로서 아까 여기서 말하는 과세 및 면세 여부를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르겠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경우에, 지금 여기 과세인 경우에 부수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경우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과세가 되고 면세 사업자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왼쪽에 있는 것은 아예 공급으로 안 보는 거예요. 독립적인 공급으로 안 보는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는 본체에
포함된 부수되는 용역이나 부수되는 재화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독립적인 공급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네. 독립적인 공급으로 보는데 토지는 면세재화예요. 그러면 면세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사업자가 공급, 판매를 하든 면세사업자가 공급, 판매를 하든 면세다. 면세재화입니다. 그런데 과세재화의 경우는 과세사업자가 판매를 하면 과세고 면세사업자가 판매를 하면 면세입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부수되는 재화라는 것은 우연히 일시적인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금융업이 뭐예요? 은행이나 보험업도 면세예요. 은행에서 건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은행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업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건물을 팔았다, 즉 공급했다 했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은행에서 지점이 만약에 2000지점이 있었는데 2000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면 2000지점 건물을 그 은행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지점 폐쇄하면 그 건물 가지고 있을 필요 있나요? 예. 가지고 있으면 비영업용 건물이 돼가지고 투자 부동산이 되어서 보유세만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처분을 할 겁니다. 그 처분 시에 은행이 처분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래 과세사업자예요. 예, 과세사업자. 여기 앞에 있는 NC백화점 과세사업자죠. 그러면 NC백화점이 저 건물을 팔면 그 NC백화점은 부동산 매매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을 처분한다는 건 부수된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나 그 사업이 과세사업자였기 때문에 저 건물을 팔 때 과세를 한다. 이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또는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 독립적인 공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주된 사업에 따르는데 면세라는 부수재화는 무조건 면세가 되는 건데 과세재화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과세이면 과세고 면세이면 면세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다 정리했어요. 어떤 것이 공급이다, 어떤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어떤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뭐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 시기. 어느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봐야 되느냐? 예. 자, 재화의 공급 시기. 네, 한 5분만 더 하고 쉬죠.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이 필요한 재화라면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기본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죠.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재화라면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거의 같은 말이죠. 1번, 2번도 아니라면은 공급이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법률적으로 확정이 되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동하는 재화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요거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래 형태가 아주 다양해 가지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역시 그냥 인도되는 때가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권 주의하세요. 상품권. 백화점 같은 데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죠. 상품권을 발행한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 네. 언제가 공급이냐?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가 공급이에요.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오늘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팔았다. 오늘 백화점이 100만 원을 매출로 안 잡는다 하는 겁니다. 매출로 실적을 안 잡아요. 상품권 파는 거는. 언제 매출로 잡느냐? 그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백화점에 와가지고 물건하고 교환해가지고 가는 시점에 그날을 매출로 잡아요. 그래서 예, 상품권 여기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현물과 교환할 때 공급 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가공을 하는 경우 아까 그랬죠. 가공. 자 저기 공기청정기를 좀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박스에다가 패킹을 해서 달라 했어요. 그러면 가공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인도해줘야 되죠. 예, 다시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야죠.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이런 어떤 조건이나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나 기한이 지나가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의 공급. 네. 이게 성격이 이게 네 가지가 성격이 같은 겁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저 위에 있는 할부 판매는 1년, 12개월 안에 할부한 것인 그냥 할부 판매. 이거는 그냥 인도하는 때 공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장기 할부는 1년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것을 5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 그러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공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5번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설 용역의 경우는 완성도 기준, 즉 기성고로에 따라서 공급 시기를 쪼개요. 기성고에 따라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돈을 결제해주면 1년 내내 그 건설업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예, 그래서 뭐 3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매월이라든지 작업을 얼마나 진척했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줘요. 예.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도로공사인데 이번에 2달 동안에 10%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계약 관계가 2개월에 한 번씩 청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면 2개월에 한 번씩 청구할 때 총 공사의 진척률에서 지금 2달 동안 진척한 그 율, 이것을 뭐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든 아니면 뭐 재료 투입 시간으로 하든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완성도 기준 조건부.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우리 집에,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전기가 계속 공급되잖아요. 구획이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하죠? 검침이라는 걸 해서 지난달 검침량과 이번 달 검침량, 검침하는 시점으로 해서 딱 쪼개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이런 회사는 전력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본다? 그냥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청구서 나가면 그때가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무인 판매기는 언제 판매가 일어나는지 이 공급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하느냐? 그냥 현금을 꺼내는 날 공급한 걸로 신고하면 돼요. 현금을 꺼내는 날.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현금을 꺼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1월 달에 하면 돼요. 그런데 1월 10일 날 현금을 꺼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4월 달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꺼내는 날을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날.
12월 30일 날 꺼냈으면 2기 확정 기간에 해당이 되니까 다음에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 1월 10일 날 현금을 꺼낸 것은 1기 예정이니까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공급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납부하느냐가 이게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탁 판매나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를 한 경우는요. 역시 이것은 그 위탁 판매자, 수탁자가 판매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탁자가 공급을 했느냐 그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정한다는 거죠. 간주 공급은 우리가 앞에서 특수한 공급이라고 정리했던 겁니다.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공급 시기가 되고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폐업하는 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이게 바로 수출이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개무역 방식으로든 어떤 간접적인 수출이죠. 이런 것은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수출은 기본적으로 선적일입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선적일, 괄호 열고 기적일. 기적일은 비행기에다가 적재한 날이 되겠죠. 원양어업 및 위탁 판매 수출은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수산물을 잡아가지고 외국 항에 가서 입항을 해서 그걸 처분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공급가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외국 항에 가서 매입자를 만나서 처분을 해야 그게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및 외국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제어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네, 뭐 여기서는 이것만 좀 특별히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선적일, 기적일, 그리고 나머지 특이한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였고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용역의 공급 시기부터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